지난달 12일 발견 직후 촬영한 유병헌 씨의 시신 사진입니다.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워있는데 가슴뼈는 부풀었고 배 부분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부패가 8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백거라가 진행된 상태였다는 경찰 발표와 일치합니다. 검찰 수사대로 유 씨가 25일까지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면 최장 18일 정도 만에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15일이라도 가능하겠다고 봐요. 전반적인 소견이 구더기에 의한 훼손이 현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몸통 쪽에는 구더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다 구더기입니다, 이렇게 뭐. 그래도 시신의 상태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점퍼 속 상의가 위로 말려 올라간 듯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대개는 약간은 구부리는데 양다리가 다 아주 쪽 뻗어 있잖아요. 네네. 일부러 갖다 시체를 옮기느라고 발을 잡아서 이렇게 생긴 것 같은, 또는 그 자리에 사망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은 인상인데. 시신 주변 풀의 모습도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뒤 보름 이상 지났다면 어느 정도 다시 자라있어야 할 텐데 누가 자리를 마련한 듯 풀이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진 유출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진이 확산되며 시신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시신 주변에 있던 가방에서 발견된 빈 소주 한 병은 2003년 2월에 생산된 것입니다. 무려 11년이나 지났지만 뚜껑까지 온전한 상태입니다. 술이 담겨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물질이 있었는지는 정밀 감식을 하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 막걸리병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제조 날짜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막걸리의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열흘가량입니다. 사망일자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생산되는 것으로 인근에서 막걸리를 살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사가고 이렇게 또 특이한 사람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 의심스럽고 그렇다 하면 우리가 얼른 더 잘 알지. TV 날마다 나오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알게 되지. 구원파 계열사가 제조한 스코알렘 빈병 하나도 발견됐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는 비상시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육포 2봉지와 유기질 비료 빈 봉지, 그리고 사기 그릇 조각 2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현금, 안경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도망자 신세라도 최소한의 현금과 비상시에 연락할 휴대전화, 그리고 평상시 착용했던 안경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안경이 없이 정말 돌아다니질 못하잖아요. 특히 거기가 일반 도시도 아니고 완전히 외진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안경 없이 돌아다녔다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더욱이 유 씨는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재조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좀 제대로 조사되고 진실이 규명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의 세월호 재조사 언급은 2기 세월호 특조위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특조위 재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제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서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 반드시 해내야 하겠습니다.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 문제와 활동기간 연장 등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네요. 조차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음으로 해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면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조사를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안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특별법에 따라 11월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가족 분들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으나 급작스럽게 또 목포 신항 내려가시고 그런 바람에 일단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을 미리 땡겨서 소환했습니다. 자, 오랜만이십니다.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간 연구 좀 많이 하셨어요? 아, 네, 연구도 했고 또 세월호가 안 나오는 사이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한 달 동안 오랜만에 멍도 때려보고요. 네, 그랬습니다. 목포 신항도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현장에 가보면? 일단 저는 초반에 갔었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거치가 되기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초반인데 이제 그때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뭐 특이한 거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통제를 입구마다 다 서서 왜 왔냐고 다 물어보고 예,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이상해요, 보면. 예. 그 기본적인 어떤 관성 같은 것이 좀 너무 안 바뀌는. 예. 이제 본격적인 방송 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시즌 1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순주 님이 생각하는 이 세월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방향성이랄까요? 진상규명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네. 목표로 하는 게. 예. 어떻게 가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뭐 저희 모임 생각이 아니고 제 의견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유가족분들도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박주민 의원이 지금 그 법안을 상정해 놓은 게 있어서 예, 그거를 좀 봐야 되고 얼마 전에 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는데 그 세월호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바로 기구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기사다라고 하면서 뭐 여당의 이제 뭐 핵심 관계자 말은 국회에 이제 그 법안도 상정이 되어 있으니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지켜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박주민 의원이 올려놓은 법안이 영향을 이제 진상규명하는데 그닥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순주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상정할 때부터 무슨 뭐 11개월 동안 놔두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서 올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했으면 예, 박주민 의원이 올려놨던 그 법안이 상정이 돼서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특조위를 만들면 예산 따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특조위 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해경 해수부 안행부 그러니까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국정원까지. 그래서 특조위원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는 말로 하지도 못하고 혹시 이제 도청을 당할까봐 쪽지로 메모로 해서 건네주는 그런 지경까지 하셨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러면 원에 뭐 투 만들어봤자 특조위 2 만들어봤자 똑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 공무원들 다 올 거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정말 그거는 불필요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세월호 재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가족분들이 지금 푸시를 제대로 하셔서 그냥 대검에 세월호 수사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어렵게 할 것도 없지. 예, 세금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국회 오케이 받을 필요 없이 예, 해경 뭐 해수부 안행부 공무원들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기간 제한 없이 그렇죠. 그러면 돼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기 특조위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것든 아니든 온갖 수많은 자료들을 다 모아두고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가족협의회에서도 모아둔 자료들이 꽤 많다고 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조위도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닐까요? 그게 이제 양쪽으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특조위 일기 위원분들이 그 검찰에 있는 조사팀에 특별조사관으로 임명이 좀 되셔서 같이 플러스해서 한 팀으로 그냥 움직이시면. 하긴 쉽네 그게. 네, 저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수사권, 기소권. 굳이 요구할 필요 없죠. 있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일기에서 봤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러느니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권 가진 사람들이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가지고 네. 하다 보면 저는 세상의 모든 분야는 다 오랫동안 파다 보면 물리가 트인다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세월호 진상규명의 코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미심쩍고 가장 의심스럽다.
어떤 그런 파트나 예.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좀 어이가 없는 게 하나가 굳이 왜 이렇게 막았을까예요. 예. 굳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아서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막아서 박근혜가 탄핵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시초죠. 거기서 이제 국정농단이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 시초가 됐는데 지금 하나하나 밝혀 지금 뭐 2014년도 10월 달에 물론 검찰에 있는 이제 조사는 공통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끝났고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다른 증거가 나와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그게 결론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쭉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21세기인데도 무슨 공안검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오늘도 뭐 신문에 나왔지만 거의 뭐 보통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전화를 뭐 해가지고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청와대에서부터 내려갔다는 거죠. 전체적인 다 핸들링이. 그렇겠죠. 네, 전체적인 핸들링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 이건 뭐 부르는 이름이 업과사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지금 하려고 했죠. 광주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한 거예요. 네.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자기들이 임무를 못한 것의 대표적인 책임성을 갖는 거다라고 해서 방해하고 있다. 예. 그게 지금 핵심인데 예. 손주님 보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코어이고 핵심입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건데 그 김경희를 원래 이제 그 법무부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해경은 손을 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해경이나 누구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영향이 자기들한테도 이제 뭐 청와대나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극구 이제 안 하려고 배제를 하고 거의 유병헌하고 선원들 중심으로 이제 그 검찰들도 수사를 하고 여론몰이도 다 뭐 아시겠지만 유병헌 대단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 시민들의 여론이 그냥 그걸로 이제 여론몰이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내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내준 게 김경일 하나인데 김경일 하나 과실치사로 구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팩트주의자 손주님은 뭐 추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결국은 전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이게 저는 그쪽의 논리인데 좀 빈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아니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해결을 하면요. 네. 그 해결한 것 자체가 다 정권으로 책임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정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가림막이랄까 꼼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황교안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직접 그 수사 지휘를 한 것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그 신문에 나온 얘기는 이제 김경일 하나를 업무상 과실치사를 넣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좌천을 시키고 뭐 그렇다는 이제 내용인데 황교안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핸들링을 한 거는 검찰 그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뭐 합동수사본부나 다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희한하게 이제 제가 오늘 이따도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에서 세월호 침몰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 그것도 아주 초기에요. 5월달이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4월 뭐 20일이 넘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해시몬이 아니고 검찰이 지정을 해서 못을 박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몰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가 아닌, 그러니까 우연이고 사고다. 그러니까 왜 저분들의 그거 있잖아요. 해상교통 사고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아예 그냥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끌고 가요.
저는 그게 황교안이 이제 그 검찰하고 이제 언론은 뭐 물론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해서 실제 움직였던 사람하고 이제 우병우랑 이렇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얼굴을 안 본 사이에 나름 사유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란 말에 대한 너는 의심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었고 그런 용어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사고면 그 말을 왜 꺼냈느냐를 생각해보면 어떤 반대급부로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을 실드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난 건데 라고 설명한 거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종의 고의 침몰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반대로 쉴드로 나온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가장 많이 의식했던 단어가 고의 침몰 그 단어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나온 네. 거라는 생각이 프레임을 들었거든요. 먼저 바꿔버려야 될 거를 하나 먼저 선점을 한 거죠.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그 고의 침몰 이야기는 인터넷상에 잠깐 돌았던 정도지 공식적인 언론들에서 회자된 그런 용어가 사실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지금도 고의 침몰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뜬금없이 교통사고라는 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많이 신경 안 쓰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뜨끔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네.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인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물론 이제 세월호는 해경이죠. 네. 경찰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구할 수 있던 걸 못 구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면 네. 그냥 교통사고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사람들은 해양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뭐 어쩌라고 박근혜가 무너뜨렸니? 뭐 이렇게 얘기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굉장한 내공을 다시 쌓고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 초반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2가 시작됐고요. 시즌2의 이름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 했던 네. 이야기고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네. 정권을 바꾼 사람들도 그 정권 위에 현재 가 있는 분들도 어쩌면 세월호의 심각성을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됐고 박근혜 탄핵됐으니까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족들이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같은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정권 교체가 됐다는 그 의미 속에 한풀이 됐네. 더 이상 뭐 세월호 이야기 할 게 더 뭐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인데 네. 이렇게 될까 봐. 네. 그래서 제가 타이틀 네이밍 붙인 게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우, 네,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 말 들으려고요. 네. 자,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나오는 건 오늘이 첫 시간이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큰 주제는 뭡니까? 아, 예. 오늘은 이제 그 세월호를 수사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이제 세월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세월호를 재조사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세월호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의 세월호 진실규명을 이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그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당일날 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이제 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거 이제 검찰에서 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해경은 또 해경에서 16일 날 이제 자체 수사본부가 이제 양쪽에서 구성이 되죠. 근데 이제 검찰이 처음에 이제 수사본부 구성을 하면서 그 세월호 침몰 및 승객 구호 의무 위반 책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선박안전관리감독부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고 후 이제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선조에서 실소유주 일가 비리 그리고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이렇게 5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7일 날 이제 드디어 오후 3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변찬우 지검장이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 총괄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황교안한테 혼났다는 예, 변찬우 지검장이 광주지검장이에요. 네네 총괄로 해서 지금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뭐 지금은 다 알겠지만 이제 경찰은 그 당시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수사를 해야 되는 이제 대상인데
뭐 조사를 하러 다녔다는 말이죠, 검찰하고. 그래서 그 2014년도 6월 18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 그 세월호 관련돼서 대정부 질문에서 김의원 의원이 그 처음부터 수사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해경이 수사 대상인데 검경 합동수사부 구성해서 정보가 이제 뭐 유출이 돼서 걔네들이 혹시 미리 막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해경 전체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잘못이 있는 해경 공무원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 공무원 해경이 수사 대상이고, 검찰이 이제 해경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사건이 뭐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일어났으니까 뭐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경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제 뭐 시즌 1에서 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청장, 차장, 서해청, 목포서, 항공대, 구조대, 상황실, 이거를 빼면 해경이 몇이나 남겠어요. 그러네. 제가 보기에는 전체 수사거든요. 전체 수사인데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명일까 문제지 전체가 문제가 아니니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대정부 질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검찰한테 검찰 수사를 맡겼더니 저희들끼리 술판 벌이고 봉투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조직 보호적인 생리는 뭐 이게 황교안 말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네. 그쪽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출동했던 해경들 몇 명하고 명령 체계가 내려간 그 몇 명하고만 수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럼요. 만약에 치명적인 게 드러나면 그들은 그거를 숨기게 급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하는 그렇죠.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수사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계획을 짜고 이거를 같이 했다는 거죠. 해경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한교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 의식이 없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검경합동수사본부 이제 첫 브리핑을 합니다. 그 박재혁 수사본부 광주 이제 강력부장 그래서 서해청 이제에서 이제 그 브리핑 첫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서 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강조를 했던 건 SNS 상의 사고 관련 괴담이 유포가 돼서 뭐 제2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 일문일답을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뭐 항해사가 배를 이제 그 운행을 하면서 언제 처음에 뭐 배가 급선회를 했냐라는 걸 혹시 확인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검찰이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난 방송을 했는지 여부, 이것도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선회가 아니고 이제 급변침을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냐고, 그러니까 뭐 이게 화물이 떨어진 건지 어디서 쿵 쳐가지고 뭐 외력으로 떨어진 건지 이런 거 혹시 조사가 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온 게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8일 날 요때 침몰 시각, 그리고 고의 침몰 여부, 탈출 방송 여부, 급변침 여부, 선내 방송, 그리고 선원들이 먼저 탈출했는지조차도 아직 확인 중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검찰이. 근데 희한하게 19일 날 다음 날이죠.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사본부 한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날. 그때는 알 수가 없을 때잖아요. 예, 알 수가 없을 때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19일 날 외부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예, 그래서 생존자들이 왜 증언이 그때 뭐 쿵, 뭐 꾸르릉 하면서 이렇게 끄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제 그런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초가 그 지역에 왜 암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암초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런 증언들이 다 배제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기사가 나와요. 19일 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봐도 검찰은 외부 충격은 아예 그냥 이때부터 배제를 했다라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것도 의혹이네요. 의혹이죠. 의혹인데 지금 그대로 쭉 외부 충격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19일이면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야기 끝에 뭐 짧게만 하나만 언급을 하면 그러니까 세월호가 급격하게 빨리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 이야기했지만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세월호는 밑에서부터 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없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를 끌어올린다는 미명하에 온갖 구멍들을 크게 뚫어놨으니 어떤 것이 진짜로 파공이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건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상태가 지금 미궁에 빠진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경 수사본부면 완전히 초기잖아요. 검경 합동 수사본부 초기인데 16일부터 선원들이 그 목포 조사계에 와서 진술을 받아요. 뭐 3시부터 5시부터 이렇게 와서 진술을 받는데 그 진술 조서를 쭉 읽어보면 선원들 중에서 한 명은 그 왜 앵커 있죠. 앵커 뭐에 탁 걸려가지고 배가 한꺼번에 훅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아, 이걸 보고 앵커를 생각을 하셨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게 있고 파공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흔하게 말하는 화물선 이렇게 옆으로 이제 누웠는데 화물이 넘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훅 해서 그러니까는 선원이 다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침몰이 된 것 같냐고 물어보는데 답이 다 틀려요. 그런데 검찰은 19일날 외부 충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혹시 우리 방송을 중간에 세월호 시리즈 말고 의혹 시리즈 말고 네. 김원식 기자 나왔던 방송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 사본 평형수가 없었다. 네. 그것도 지금 전혀 진상 규명 자체가 안 된 상태. 안 됐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다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일 날 그 김진태 검찰총장이 뭐지 인천지검에 세월호 선사랑 선주 관련 혐의를 수사하라고 이제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근데 19일 날 그 김혜경하고 김필배 그러니까 그 유병헌 핵심 측근이죠. 이 두 사람이 출국을 해요. 19일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사본부를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제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의 일가 재산을 전체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김필배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청해진 해운 그 지주회사인 그 아이원 아이홀딩스 전 대표를 맡았던 그러니까 그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상의 회사 대표가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죠. 2명이 그 공교롭게도 그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 전날 출국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일 날 김진태 총장이 선사 선주 이제 뭐 수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지시를 해서 이제 인천지검에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자인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구성팀이 나오는데 특이한 게 언론에서는 17일부터 유병헌 얘기가 나와요. 유병헌이 누군지도 모를 때죠, 저희는. 예. 세월호가 침몰돼서 정신이 없을 때인데 17일부터 유병헌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총괄로 부장을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 총괄 부장이 아까 그 변찬우 지검장이었는데 요게 안상돈 차장검사로 바뀌어요. 그 용산 참사 핸들링했던 검사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인가에서 발언을 해요. 그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살인과도 같은 행위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병헌 회장 자택이랑 종교 뭐 20곳 정도를 이제 압수수색을 합니다. 검찰에서 23일 날. 그리고 박근혜가 5월 19일 날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해경을 해체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5월 3일 날 유병헌이 이제 전남 순천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5월 3일 날. 근데 그분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19일 날 검찰이 기사가 하나가 나오는데 유병헌 회장이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금수원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19일 날 기사가 떠요. 그러니까 그때 왜 한참 유병헌을 이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못 잡냐. 그리고 한참 여론이 있었을 때 금수원에 지금 있다. 근데 그때까지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금수원 이제 교인들하고 구원파 교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 경찰들이 진입을 못한다라고 죽는 소리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들이 왜 그거 빨리 들어가서 잡아오죠. 왜 그 대치를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금수원에 아직 있다. 유병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9일 날 뭐 그 유대균 뭐 어디 별장에 있다더라라는 첩보를 받고 갔는데 역시 유대균 검거에 실패를 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21일 날 드디어 그 유병헌 신병 확보를 위해서 금수원에 들어가죠. 1차 진입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유병헌 없었죠. 예, 그리고 6월 11일 날 다시 경찰 6,000명이 금수원으로 2차 진입을 시도를 하죠. 예. 일단 성과는 없었어요. 다들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6월 18일 날 세월호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유병헌 체포가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유병헌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병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범죄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이 어디서 뭐 비롯되었는가, 청해진 해운에서 자금이 다른 데로 뭐 빼돌려지고 있는가, 뭐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뭐 투자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유병원 말고 밑에 이제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사를 했던 내용이 이 직원들이 그 조사를 했던 내용이 당연히 조사를 받고 돌아가서 유병원한테 아무래도 말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부선에서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유병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얘가 도망간 것 같다라고 변명을 해요. 근데 예. 웬만큼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눈치를 챘던 사건의 프레임이 확 바뀐 거는 유병원 잡아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 만들면서. 네. 근데 사실 나중에 끝나고 알고 보면 유병원 회장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이 사실 거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아까 그 최근에 나온 기사도 그렇지만 네. 당시 검찰총장이 김진태였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알거든요. 검찰총장들이 뭐 어떤 논란, 뭐 병역, 뭐 위장전입 이런 것들 논란거리가 돼서 임명되긴 하지만 네.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사람은 검찰 나름대로 신명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서 수사권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드물어요. 맞아요. 청와대에 오다잖아요. 황교안 자체는. 네. 청와대가 검찰을 주물러야 되는데 실제로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좀 껄쩍지근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잘 사용하지도 않는 그 지휘권 같은 걸 발동해가지고 해서 지금 그것들이 최근에 보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검찰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병원 쫓기, 유병원 네. 찾기, 네, 요걸로 찾기. 프레임 전환시킨 것도 황교안 안에 직접적인 어떤 지시였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이제 이런 프레임을 잘 짜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황교안 위에. 예. 김기춘, 우병우 뭐 김기춘이죠. 네. 우병우는. 네. 이렇게 판을 짜는 거는 김기춘이 판을 짜는 거고요. 다들 뭐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렇게 해서 그 유병원에 대해서 추격 드라마가 제일 써진 게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이제 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에 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패배가 돼야 되는 당연한 선거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6.4 지방선거만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 당시에 좌절했던 게 그건데 우리도 네.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사가 났는데도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기네? 좌절했던 그런 부분이고 네, 맞아요. 당시에 박근혜가 국민들 향해서 막 눈물 막 흘리던 그 사진들 갖고 선거운동하고 그랬어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나온 사람들이. 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지금 와서 조금 이렇게 그 다시 생각을 여러분이 해 보시면 요렇게 뭐 이렇게 정확히 뭐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황교안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그 20일 날 이 수사팀이 꾸려질 때 당시 제목이 그 선주 일가 비리예요. 선주 일가 비리.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사람들 수사하려고 수사팀을 꾸린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그 전에 그 금수원에 들어갈 때 그 뭐지 그 경찰이 뭐 그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수색을 하고 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계획서가 그 구원파 분한테 나왔잖아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검찰한테 이거 어떻게 니네 정보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형사가 그걸 떨어뜨렸고 우연히 그걸 또 구원파가 주웠다. 예. 아, 예. 그렇죠. 그죠. 예. 경찰들이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진입해가지고 어디 수색하고 막 이거 계획표를 이제 우연히 구원파가 주웠던 것뿐이지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 세월호 전국에 있어서의 물꼬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려고 하면 네. 그쪽에서 극렬하게 반항하고 나오면 이게 그 분위기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짬짬이가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네. 어떤 멍청한 놈이 그런 데 들어가면서 그런 계획서를 흘리고 다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일단 구원파한테 넘어갔다는 거. 경찰이 이제 수색 계획서가 손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가 그 금수원 탈출 정보,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의원이 물어봐요. 그 유병원 회장이 금수원에 있냐고 이제 요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황교안한테 물어보는데 그 질문하기를 유병원 회장 금수원 탈출 정보를 언제 입수했냐고. 근데 이게 지금 21일이에요. 그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가 이날이 1차 진입한 날이거든요. 근데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 중입니다만 검찰로부터 17일경에 이동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유병원이 금수원에 없다는 걸
알죠.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이 바뀌어서 지금 만약에 유병헌이 실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없을 수도 혹시 있더라도 거기에 한번 압수수색을 해서 뭐 수사 정보에 대해서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그 며칠을 구원파 신도들하고 대치를 해서 뭐 그 팜플렛 바꿔가면서 걸리면서 그 팜플렛도 왜 검찰에서 떼어달라고 부탁했다가 까였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황교안은 이미 금손에 유병헌이 없다는 걸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없다는 걸 알고 진입을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치를 하다가 이제 21일 날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얻은 거 없고. 그럼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규명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규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검찰의 문제라서. 근데 검찰이 핸들링을 했던 거라서 규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조금 뒤통수가 간지럽기는 하죠. 그렇죠. 너무 이제 타이밍이 딱딱. 뭔가 찝찝해. 네. 네, 타이밍이 너무 딱딱 잘 맞는.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드러난 의외의 것도 있는 거예요. 검찰은 사건 덮어주기 바빴고. 네. 뭐 등등의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또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던 검사들도 있었고. 예, 그렇죠. 이런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뭔가 수사를 해요.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황교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수사가 축소되거나 또는 진짜 코어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단초도 저는 이게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20일날 진입했을 때 특이한 게 그 구원파 분들이 버텼잖아요. 막 이렇게 그 1,000명, 2,000명 이렇게 와서 입구에서 맞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21일날 갑자기 구원파 분들께서 대치를 하다가 그 오대영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는 거는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다며 갑자기 자진해산을 해요. 우리 구원파 대변인 나오신 적이 네, 나오셨어요. 네. 저도 그 방송 들었는데 일단 자진해산을 해서 금수원을 개방을 해요. 21일날 갑자기.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진 해산을 하세요. 왜 해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타이밍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물어봐요. 그 유병헌이 2달 동안 그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이래요. 이렇게 길게 영장을 발부를 안 한대요. 근데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유효기간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했을 때 7월 초거든요. 7월 6일날. 근데 그때까지도 유병헌이 안 잡혔어요. 다들 물어봐요. 무슨 계획이 있냐고. 내일 뭐 한 14일 정도 지금 유효기간 남았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향후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법무장관 황교안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사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지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검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후 대비보다 그 대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검거를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의원이 또 물어봐요. 얼마 안 남았다. 22일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최대한 뭐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조속하게 검거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쭉 들어보면 얘는 지금 22일 날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코앞에 이제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계획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이 물어보는데 계획이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22일 날 안에 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얘기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누리당의 김명원 의원이 진도에 내려갔을 때 그때 왜 뭐 검경 군대 동원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다 이렇게 지명수배 내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뭐 검문 검색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도에 내려갔대요. 이 의원이.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70일 정도 진도에 내려갔는데 그 일대가 뭐 해남, 목포 이쪽 지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진도로 내려가면 왜 진도대교 건너가잖아요. 진도대교 건너가면 바다잖아요. 밀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도대교를 건너갔는데 자기를 검문 검색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목포도 왔다 갔다 하고 해남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검문 검색을 안 하더래요. 자기가 70일 동안 진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는데 한 번 검문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승합차를 몰고 있었대요. 그럼 당연히 뒤에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를 수색을 안 하고 그냥 보내주더래요. 그리고 언론에서 뭐 대대적인 뭐 검문 검색을 한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대요. 경찰이나 군들이. 근데 3일째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 맞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진짜 빠져나가도 진짜 빠져나갔을 거고 밀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황교안이 또 특이하게 밀항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걸로 자기는 판단을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외국에 안 나갔다고요. 유병헌 밀항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병헌이 확인도 안 됐는데 그 7월 9일날 국정조사인데 확답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자기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밀항에 대한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없었죠. 검문 검색도 안 하는데. 검사 출신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치고는 되게 어설프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네, 우리는 맞아요. 그냥 뭐 대충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밀항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면 네. 한국에 있다는 뭔가 확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뭐 연락을 했든지 그렇죠.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든지. 뭔가 세월호 관련한 재수사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다시 수사해야 될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네. 전혀 이게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안 나갔다고. 국내에 있다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군대가 이제 투입이 된 게 6월 11일 날부터 투입이 돼요. 이게 이제 왜 투입이 되냐면 6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못 잡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격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1일 날 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합동참모본부가 저도 몰랐어요. 합동참모본부가 들어가고 해군 2함대 3함대 그리고 군까지? 31사단 53사단 39사단 그리고 공군 초계기랑 레이더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요. 6월 11일부터.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지금 계속 안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군을 뭐 검찰로 안 되니까 계속 안 잡히니까 그러면 군대를 투입을 시킬 계획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황교안한테. 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이제 그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군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냐 군 투입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황교안이. 계획서가 있냐 있으면 좀 달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군은 애초에 유병헌을 잡을 때 예, 끌어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격분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투입을 한 거죠. 11일 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 병력이 전국에 깔려요. 물론 아까 이명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티는 별로 안 났고. 예,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대정물 질문에 너무 이제 웃긴 질문을 하는 게 김도읍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김도읍 예,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수배했냐고. 수배 그 지명 수배했냐고. 5월 이제 21일 날 지명 수배하면은 왜 불신 검문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할 수 있는데 지명 수배를 했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배는 정식적으로 아직 안 했다고. 야, 이거는 굉장히 코미디네요. 예, 수배는 안 했고 그 대신 이제 전국에 있는 경찰이 이제 먼저 이제 소재가 발견이 되면 신병을 확보하도록 이제 협조를 지금 자기네들이랑 잘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초법적인 거예요. 공개 수배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따지면 기소 중지예요. 네. 이 사람을 기소를 해야 돼. 네. 확실한 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안 되니까 기소를 중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배를 때리는 거야. 그런 법적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찾기만 하는 거야. 그리운 사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는. 네, 맞아.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이상하게 발견돼서 죽어버렸어. 네. 세월호 사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유병헌이 범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병헌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자들이 범인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유가 더 웃겨요. 이 수배를 못한 이유가 형사소송법의 이제 절차 때문에 수배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절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 21일 날 했던 거잖아요. 6.4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코앞에 왔어. 그 전에 잡아야 돼. 6월 5일 날 전에 유병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막 한번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상금이 그 유대균이 3천만 원, 유병헌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지명수배가 22일 날 되거든요. 5월 22일 날 금수원에 들어갔다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지명수배가 되는데 26일 날 금액이 5억으로 뛰어요. 새누리당이 들썩들썩 하고 나서 5억으로 뛰어요. 그리고 전국에 반성회를 하죠.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시죠. 이거는 반상회를 정말 해요.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 사건만큼은. 네. 그리고 이제 안행부도 달라붙고 이제 기관이 이제 일어나서 반상회도 하고 이제 이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6.4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이 주적을 검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검거했다고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시체로 나왔으니까 검거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새누리가 압박을 해요. 자기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6월 12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6월 12일 날 그 순천 송치제 그 휴게소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의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되죠. 부패된 남자 시신이. 네, 이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뭐 농민이 한 명 이제 시신을 하나 그 근처에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예, 그게 하나가 있었죠. 그것도 미스터리. 기억나시죠? 네. 예, 슬슬.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 날 검찰이 이제 발표해요, 요거는. 여기서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22일 날, 그 오후, 그러니까 6월이에요. 6월 22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세월호에서 세월호 CCTV가 담겨있는 VDR이 올라옵니다. DVR이 올라오고 DVR이 6월 22일 날 올라오고 이제 이게 복원 과정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복원을 해서 영상 공개를 7월 22일 날 공개를 해요. 영상을 이제 CCTV를. 근데 그날 그 순천경찰서에서 이제 그 수습된 변사체가 유병원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죠. 당일날.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는 날, 유병원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일까지가 영장 마감이었잖아요. 7월 22일 날 발표해요. 그러니까 왜 황교안이 계획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뭐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딱 영장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이 사람이 유병원이다.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키가 큰 시체를 이제 유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의 그 연속이라 보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잡힐 예정이었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유병원으로 다 덮어버린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세월호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시작점 출발점이 업과사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그렇게까지 박근혜 정권한테 위험스러운 적용이었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경과 이 사람들이 처벌을 과하게 받으면 안 되는 무서웠던 상황들. 그거를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마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때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뭐 기억들 나시겠지만 뭐 이렇게 뼈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뭐 그런 신기를 발휘하기도 하고. 유병원 회장은 죽었을까요? 진짜로? 공순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어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저요? 아니요. 저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뭐 주진우 기자나 뭐 김호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발견된 시체는 유병원이 아닌데 국과수에 있던 건 유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그 치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어요.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세월호에서 지금 미수습자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송으로 분명히 밖으로 튕겨져 나가신 분의 성함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수습자가 9명이라고 치면은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가족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시신을 못 찾았는데 다 찾은 것처럼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신을 다 찾아놓고 나면 분명히 세월호는 클리어되는 거거든요.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시신 뼈를 갖다가라도 이 사람 시신이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게 지금 유병원에서 보는 스킬이랑 좀 비슷한 거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돼서 세월호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시신이든 간에 정말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 아빠의 뼈가 아닌 뼈를 찾았다고 갖다 주고 국가수에서 감정해보니까 일치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면은 권력이나 정보가 없는 우리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아마 말씀하시려고 한 사건의 핵심이 저는 지금 현재 한 5분의 1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하는 것보다 황교안이 초창기 때 검찰이 유병원이 사망된 사체로 발견되기까지 과정만 갖고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냐를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유병원이 죽기까지 그 기억들만 되새겨 보시는 거고 검찰 수사나 이런 게 다시 시작되면 재수사해야 될 지금 요점을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22일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22일까지 세월호가 어땠지? 라는 기억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원 맞아 송치지에서 발견됐어. 예, 뭐 도주했어. 예, 구원파랑 대치를 했어. 금수원에 뭐 2번 들어갔어. 그건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세월호가 그때 뭐 어땠지? 가족들이 어땠지?라는 기억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거의 주입식 정부에서 유병원에 대해서 거의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채널이 유병원만 보도했으니까. 예, 주입식. 시신 발견한 게 7월 22일. 7월 20일. 네. 그때도 계속 세월호에서는 시신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신 수색이 끝난 게 11월 11일. 예. 그리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세월호를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말을 자기들이 애써 해왔던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하게 뭔가가 있다. 그 용어를 썼던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설사 교통사고로 할지라도 교통사고를 누가 고의로 냈다면 수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교통사고일 뿐인데 왜 검사들을 전보를 보내고 혼내고 그렇잖아요. 예. 왜?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서 구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왜 또 다 승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네. 굉장히 미궁에 빠진 사건이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이런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통사고일 뿐인 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건을 재수사 지시하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이어서 이제 말씀드려야죠. 예,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 그래서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VTS나 해양구조협회나 이제 쭉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코어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재밌었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올라왔어. 사실 저는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세월호가 대선 전에 올라와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SBS에 오보 요거까지 나왔잖아요. 뭐 문재인 후보의 뭐 부탁 뭐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네. 근데 나는 약간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올릴 수 있는 걸 못 올린 건 맞는데 이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올려야 되는 당위성은 사실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은. 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뭔가 가려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대선에 가려 있으면은 세월호 자체를 일단 딴지를 못 걸어요. 미수습자를 수습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대의 명분 때문에. 예. 그러면서 실제로 대선 전이 시작되고 세월호 뉴스는 전체 뉴스 중에 사실 5%도 차지하지 않는 단신과 같은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도 이런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이번에는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저쪽의 사람들한테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잖아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근데 거기다가 세월호까지 올라와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대선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묻히기는 하겠지만 좋을 게 없는데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선의 영향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진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영향이라고 그거는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대선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한 것 같고, 그 전에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상하이 셀비지거든요. 예. 상하이 셀비지의 해수부 뭐 장관이 감사하다고 중국에 뭐 서한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후다닥 치워서 먼저 보내야 됐던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굳이 눕혀서 올리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럴 필요가 굳이. 그리고 저 전문가들한테 제가 최근에도 수소문을 해봤고 유가족 분들 특히 뭐 진상 규명 분과장 같은 분들은 사실은 그쪽에 약간 도사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세워서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 네, 그건 뭐. 지금 세워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지금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뜯을 수도 있잖아요. 원 없이 뜯어서. 그렇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손주지막 오랜만에 만남이라서 이렇게 감정적인 회포를 보는 건데 세월호에 있어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시작부터가 다 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공감입니다. 이게 진상 규명으로 가는 길이지. 네. 중간에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것만 재수사, 이건 불가능하고요. 네. 일어난 사건 그 순간부터 재수사하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되게 높아져요. 이게. 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워낙에 많이 개입돼 있고. 맞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면서 반가웠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세월호에 인생을 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그렇지 않으세요? 본인은?
예, 뭐 일단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인터넷에서 김재동 씨가 얘기를 했다. 참 댓글 쓰는 성주의 분들은 인생을 걸고 지금 사드를 맡고 있는데 그 왜 알바들이 댓글로 막 종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걸지 않고 말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성주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혹시 인생을 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세월호 진상이 나는 이걸 인생을 걸어내서 물어봤어요. 저희 모임 사람들한테 혹시 그런 생각 해봤냐고. 그러니까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단순해서 그런가? 저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맞아요. 말이 거창할수록 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 한다. 네. 내 인간의 양심에 걸고 뭔가 찝찝하니까 내 스스로 좀 깨끗해지려고 한다. 이 정도가 저는 더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의 명분이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12일 발견 직후 촬영한 유병헌 씨의 시신 사진입니다.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워있는데 가슴뼈는 부풀었고 배 부분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부패가 8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백거라가 진행된 상태였다는 경찰 발표와 일치합니다. 검찰 수사대로 유 씨가 25일까지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면 최장 18일 정도 만에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15일이라도 가능하겠다고 봐요. 전반적인 소견이 구더기에 의한 훼손이 현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몸통 쪽에는 구더기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다 구더기입니다, 이렇게 뭐. 그래도 시신의 상태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점퍼 속 상의가 위로 말려 올라간 듯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대개는 약간은 구부리는데 양다리가 다 아주 쪽 뻗어 있잖아요. 그냥 일부러 갖다 시체를 옮기느라고 발을 잡아서 이렇게 생긴 것 같은, 또는 그 자리에 사망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댄 것 같은 인상인데, 시신 주변 풀의 모습도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뒤 보름 이상 지났다면 어느 정도 다시 자라있어야 할 텐데 누가 자리를 마련한 듯 풀이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진 유출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진이 확산되며 시신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시신 주변에 있던 가방에서 발견된 빈 소주 한 병은 2003년 2월에 생산된 것입니다. 무려 11년이나 지났지만 뚜껑까지 온전한 상태입니다. 술이 담겨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물질이 있었는지는 정밀 감식을 하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 막걸리병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제조 날짜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막걸리의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열흘가량입니다. 사망일자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생산되는 것으로 인근에서 막걸리를 살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사가고 이렇게 또 특이한 사람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 의심스럽고 그렇다 하면 우리가 얼른 더 잘 알지. TV 날마다 나오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알게 되지. 구원파 계열사가 제조한 스코알렌 빈병 하나도 발견됐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는 비상시에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육포 2봉지와 유기질 비료 빈 봉지, 그리고 사기 그릇 조각 2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현금, 안경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도망자 신세라도 최소한의 현금과 비상시에 연락할 휴대전화, 그리고 평상시 착용했던 안경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안경이 없이 정말 돌아다니질 못하잖아요. 특히 거기가 일반 도시도 아니고 완전히 외진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안경 없이 돌아다녔다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더욱이 유 씨는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재조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좀 다시 좀 제대로 조사대로 진실규명 되게끔 하는 것도 뭐 필요한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의 세월호 재조사 언급은 2기 세월호 특조위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특조위 재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제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서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 반드시 해내야 하겠습니다.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 문제와 활동기간 연장 등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네요. 조차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음으로 해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면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조사를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안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특별법에 따라 11월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의혹 시리즈는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에서도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 제2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가 날아든다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가족 분들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으나 급작스럽게 또 목포 신앙 내려가시고 그런 바람에 일단 다음 주에 나오실 분을 미리 땡겨서 소환했습니다. 자, 오랜만이십니다.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간 연구 좀 많이 하셨어요? 아, 네, 연구도 했고 또 세월호가 안 나오는 사이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참 한 달 동안 오랜만에 멍도 때려보고요. 네, 그랬습니다. 목포 신앙도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현장에 가보면? 일단 저는 초반에 갔었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이제 거치가 되기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초반인데 이제 그때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뭐 특이한 거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통제를 입구마다 다 서서 왜 왔냐고 다 물어보고 예,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이상해요, 보면. 예. 그 기본적인 어떤 관성 같은 것이 좀 너무 안 바뀌는. 예. 이제 본격적인 방송 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시즌 1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순주 님이 생각하는 이 세월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방향성이랄까요? 진상규명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네. 목표로 하는 게. 예. 어떻게 가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뭐 저희 모임 생각이 아니고 제 의견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유가족분들도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박주민 의원이 지금 그 법안을 상정해 놓은 게 있어서 예, 그거를 좀 봐야 되고 얼마 전에 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는데 그 세월호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바로 기구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기사다라고 하면서 뭐 여당의 이제 뭐 핵심 관계자 말은 국회에 이제 그 법안도 상정이 되어 있으니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지켜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박주민 의원이 올려놓은 법안이 영향을 이제 진상규명하는데 그닥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순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상정할 때부터 무슨 뭐 11개월 동안 놔두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서 올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했으면 예, 박주민 의원이 올려놨던 그 법안이 상정이 돼서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특조위를 만들면 예산 따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특조위 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해경 해수부 안행부 그러니까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국정원까지. 그래서 특조위원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는 말로 하지도 못하고 혹시 이제 도청을 당할까봐 쪽지로 메모로 해서 건네주는 그런 지경까지 하셨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러면 원에 뭐 투 만들어봤자 특조위 2 만들어봤자 똑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 공무원들 다 올 거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정말 그거는 불필요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세월호 재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가족분들이 지금 푸시를 제대로 하셔서 그냥 대검에 세월호 수사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어렵게 할 것도 없지. 예, 세금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국회 오케이 받을 필요 없이 예, 해경 뭐 해수부 안행부 공무원들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기간 제한 없이 그렇죠. 그러면 돼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기 특조위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것든 아니든 온갖 수많은 자료들을 다
모아두고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가족협의회에서도 모아둔 자료들이 꽤 많다고 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조위도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닐까요? 그게 이제 양쪽으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특조위 일기 위원분들이 그 검찰에 있는 조사팀에 특별조사관으로 임명이 좀 되셔서 같이 플러스해서 한 팀으로 그냥 움직이시면. 하긴 쉽네 그게. 네, 저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수사권, 기소권. 굳이 요구할 필요 없죠. 있으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일기에서 봤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러느니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권 가진 사람들이 해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가지고 네. 하다 보면 저는 세상의 모든 분야는 다 오랫동안 파다 보면 물리가 트인다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세월호 진상규명의 코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미심쩍고 가장 의심스럽다. 어떤 그런 파트나 예.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좀 어이가 없는 게 하나가 굳이 왜 이렇게 막았을까예요. 예. 굳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아서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막아서 박근혜가 탄핵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시초죠. 거기서 이제 국정농단이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 시초가 됐는데 지금 하나하나 밝혀 지금 뭐 2014년도 10월 달에 물론 검찰에 있는 이제 조사는 공통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끝났고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다른 증거가 나와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그게 결론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쭉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21세기인데도 무슨 공안검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오늘도 뭐 신문에 나왔지만 거의 뭐 보통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전화를 뭐 해가지고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청와대에서부터 내려갔다는 거죠. 전체적인 다 핸들링이. 그렇겠죠. 네, 전체적인 핸들링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 이건 뭐 부르는 이름이 업과사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지금 하려고 했죠. 광주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한 거예요. 네.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자기들이 임무를 못한 것의 대표적인 책임성을 갖는 거다라고 해서 방해하고 있다. 예. 그게 지금 핵심인데 예. 손주님 보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코어이고 핵심입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건데 그 김경희를 원래 이제 그 법무부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해경은 손을 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해경이나 누구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영향이 자기들한테도 이제 뭐 청와대나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극구 이제 안 하려고 배제를 하고 거의 유병원하고 선원들 중심으로 이제 그 검찰들도 수사를 하고 여론몰이도 다 뭐 아시겠지만 유병원 대단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 시민들의 여론이 그냥 그걸로 이제 여론몰이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내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내준 게 김경일 하나인데 김경일 하나 과실치사로 구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정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팩트주의자 손주님은 뭐 추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네. 결국은 전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이게 저는 그쪽의 논리인데 좀 빈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아니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해결을 하면요. 네. 그 해결한 것 자체가 다 정권으로 책임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정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가림막이랄까 꼼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황교안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직접 그 수사 지휘를 한 것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그 신문에 나온 얘기는 이제 김경일 하나를 업무상 과실치사를 넣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좌천을 시키고 뭐 그렇다는 이제 내용인데
황교안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핸들링을 한 거는 검찰 그 수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뭐 합동수사본부나 다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희한하게 이제 제가 오늘 이따도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에서 세월호 침몰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 그것도 아주 초기에요. 5월달이면 5월달에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4월 뭐 20일이 넘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해시문이 아니고 검찰이 지정을 해서 못을 박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몰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고의가 아닌, 그러니까 우연이고 사고다. 그러니까 왜 저분들의 그거 있잖아요. 해상교통 사고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아예 그냥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끌고 가요. 저는 그게 황교안이 이제 그 검찰하고 이제 언론은 뭐 물론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해서 실제 움직였던 사람은 해경 전체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잘못이 있는 해경 공무원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 공무원 해경이 수사 대상이고, 검찰이 이제 해경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사건이 뭐 예를 들어서 해상에서 일어났으니까 뭐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경이 필요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제 뭐 시즌 1에서 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청장, 차장, 서해청, 목포서, 항공대, 구조대, 상황실 이거를 빼면 해경이 몇이나 남겠어요. 그러네. 제가 보기에는 전체 수사거든요. 전체 수사인데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명일까 문제지 전체가 문제가 아니니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대정부 질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건 근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검찰한테 검찰 수사를 맡겼더니 저희들끼리 술판 벌이고 봉투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조직 보호적인 생리는 뭐 이게 황교안 말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네. 그쪽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출동했던 해경들 몇 명하고 명령 체계가 내려간 그 몇 명하고만 수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럼요. 만약에 치명적인 게 드러나면 그들은 그거를 숨기게 급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하는 그렇죠.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수사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계획을 짜고 이거를 같이 했다는 거죠. 해경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황교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 의식이 없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검경합동수사본부 이제 첫 브리핑을 합니다. 그 박재혁 수사본부 광주 이제 강력부장 그래서 서해청 이제에서 이제 그 브리핑 첫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서 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강조를 했던 건 SNS 상의 사고 관련 괴담이 유포가 돼서 뭐 제2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 일문일답을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뭐 항해사가 배를 이제 그 운행을 하면서 언제 처음에 뭐 배가 급선회를 했냐라는 걸 혹시 확인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검찰이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난 방송을 했는지 여부, 이것도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선회가 아니고 이제 급변침을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냐고, 그러니까 뭐 이게 화물이 떨어진 건지 어디서 쿵 쳐가지고 뭐 외력으로 떨어진 건지 이런 거 혹시 조사가 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온 게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8일 날 요때 침몰 시각, 그리고 고의 침몰 여부, 탈출 방송 여부, 급변침 여부, 선내 방송, 그리고 선원들이 먼저 탈출했는지조차도 아직 확인 중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검찰이. 근데 희한하게 19일 날 다음 날이죠.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사본부 한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외부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날. 그때는 알 수가 없을 때잖아요. 예, 알 수가 없을 때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19일 날 외부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예, 그래서 생존자들이 왜 증언이 그때 뭐 쿵, 뭐 꾸르릉 하면서 이렇게 끄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제 그런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초가 그 지역에 왜 암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암초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런 증언들이 다 배제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기사가 나와요.
19일 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봐도 검찰은 외부 충격은 아예 그냥 이때부터 배제를 했다라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고요. 그다음 예. 이것도 의혹이네요. 의혹이죠. 의혹인데 지금 그대로 쭉 외부 충격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19일이면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야기 끝에 뭐 네. 짧게만 하나만 언급을 하면 네. 그러니까 세월호가 급격하게 빨리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 이야기했지만 네.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세월호는 밑에서부터 물이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왔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없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세월호를 끌어올린다는 미명하에 온갖 구멍들을 크게 뚫어놨으니 어떤 것이 진짜로 파공이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건지 그것도 사실 모르는 상태가 지금 미궁에 빠진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경 수사본부면 완전히 초기잖아요. 검경 합동 수사본부 초기인데 16일부터 선원들이 그 목포 조사기에 와서 진술을 받아요. 뭐 3시부터 5시부터 이렇게 하고 이제 우병우랑 이렇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얼굴을 안 본 사이에 나름 사유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란 말에 대한 너는 의심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었고 그런 용어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사고면 그 말을 왜 꺼냈느냐를 생각해보면 어떤 반대급부로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을 실드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난 건데 라고 설명한 거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종의 고의 침몰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반대로 쉴드로 나온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가장 많이 의식했던 단어가 고의 침몰 그 단어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나온 네. 거라는 생각이 프레임을 들었거든요. 먼저 바꿔버려야 될 거를 하나 먼저 선점을 한 거죠.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그 고의 침몰 이야기는 인터넷상에 잠깐 돌았던 정도지 공식적인 언론들에서 회자된 그런 용어가 사실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지금도 고의 침몰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네. 뜬금없이 교통사고라는 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많이 신경 안 쓰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뜨끔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네.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인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물론 이제 세월호는 해경이죠. 네. 경찰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구할 수 있던 걸 못 구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면 네. 그냥 교통사고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사람들은 해양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뭐 어쩌라고 박근혜가 무너뜨렸니? 뭐 이렇게 얘기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굉장한 내공을 다시 쌓고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 초반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2가 시작됐고요. 시즌2의 이름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 했던 네. 이야기고 네. 지금은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네. 정권을 바꾼 사람들도 그 정권 위에 현재 가 있는 분들도 어쩌면 세월호의 심각성을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됐고 박근혜 탄핵됐으니까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족들이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같은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정권 교체가 됐다는 그 의미 속에 한풀이 됐네. 더 이상 뭐 세월호 이야기 할 게 더 뭐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인데 네. 이렇게 될까 봐. 네. 그래서 제가 타이틀 네이밍 붙인 게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우, 네,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 말 들으려고요. 네. 자, 이제 다시 세월호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나오는 건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큰 주제는 뭡니까? 아, 예. 오늘은 이제 그 세월호를 수사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이제 세월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세월호를 재조사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세월호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의 세월호 진실규명을 이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그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당일날 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이제 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거 이제 검찰에서 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해경은 또 해경에서 16일 날 이제 자체 수사본부가 이제 양쪽에서 구성이 되죠. 근데 이제 검찰이 처음에 이제 수사본부 구성을 하면서 그 세월호 침몰 및 승객 구호 의무 위반 책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선박안전관리감독부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고 후 이제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선조에서 실소유주 일가 비리
그리고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이렇게 5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7일 날 이제 드디어 오후 3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변찬우 지검장이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 총괄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황교안한테 혼났다는 변찬우 지검장이 광주지검장이에요. 네네 총괄로 해서 지금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뭐 지금은 다 알겠지만 이제 경찰은 그 당시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이제 대상인데 뭐 조사를 하러 다녔다는 말이죠, 검찰하고. 그래서 그 2014년도 6월 18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 그 세월호 관련돼서 대정부 질문에서 김의원 의원이 그 처음부터 수사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해경이 수사 대상인데 검경 합동수사부 구성해서 정보가 이제 뭐 유출이 돼서 걔네들이 혹시 미리 막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했어요.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